덕유 산자락,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 번져 있던 늦은 밤이었다. 산길을 따라 걷던 박문수의 발걸음은 무겁기 짝이 없었다. 며칠째 이어진 여정에 지친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어깨를 짓누르는 피로는 마음까지 옥죄어 왔다. 바람은 싸늘했지만 땀은 식을 줄 몰랐다. 산새조차 잠든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건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발밑에서 부러지는 마른 나뭇가지 소리뿐이었다. 이 밤중에 길을 잃다니 어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스스로를 질책하던 박문수는 산 허리를 돌다 멀리서 번지는 희미한 불빛 하나를 발견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은 마치 홀린 듯 시선을 끌었다. 발걸음이 저절로 향했다. 그러나 빛을 향해 갈수록 오히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산속 마을은 모두 잠든 듯 고요한데 오직 한 집에서만 창문 사이로 등불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피곤으로 지쳐있던 머릿속은 점점 또렷해졌고 심장이 빨라졌다. 박문수는 문간에 다가서서 숨을 죽였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안을 엿보았다.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다. 방 안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백발의 노인이 칼을 움켜쥔 채 통곡하고 있었고 그 앞에 선 젊은 아들은 두 눈을 감은 채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며 울먹였다. 한쪽에서는 중년의 여인이 며느리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가정에서, 그것도 깊은 밤에 왜 이런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가? 박문수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직전임을 직감했다. 더 지켜본다면 이미 늦을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멈추시오!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방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멈춰섰다. 칼끝은 허공에 떨리며 방향을 잃었고 울음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박문수는 급히 노인의 손을 붙잡고 칼을 빼앗았다. 그의 눈은 충혈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십 년의 고통이 한순간에 폭발한 듯 일그러져 있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제발 가로막지 마시오. 오늘 우리 집안은 이 치욕을 끝내려는 것이오. 노인의 목소리는 깊은 원한과 절망으로 떨렸다. 옆에서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연신 눈물을 흘렸고 며느리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박문수의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다. 이들은 분명 단순한 다툼이 아닌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사연으로 죽음을 택하려 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깊게 숨을 고른 뒤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죽음을 택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차라리 저에게 말해보십시오. 저는 결코 허투루 듣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떨리는 손끝이 여전히 칼자루를 쥐려 했으나 힘이 빠져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소이다. 천시 부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소. 가산도 명예도 심지어 아내와 며느리마저 저들에게 넘겨져야 하오. 아비가 아들의 시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아버지의 사위가 되는 이 지옥을 견디느니 차라리 죽음으로 끝내려 한 것이오. 박문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가슴속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서늘한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눈앞의 가족이 겪는 참상을 단순한 가정사로 치부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노인장, 부디 헛된 짓은 하지 마시오. 저는 박문수요. 제 귀와 눈으로 본 이상 반드시 이 일을 밝히고 바로잡을 것이오. 그 순간 노인의 떨리던 눈빛에 한 줄기 희미한 빛이 스쳤다. 그러나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꺼져갔다.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마지막 기대에 가까운 지푸라기 같은 눈빛이었다. 박문수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결심이 내려져 있었다. 노인은 한참 동안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무너지는 듯 주저앉았다. 방 안의 공기는 눅눅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희미한 등불은 그들의 그림자를 벽에 비틀리게 드리웠다. 박문수는 그 앞에 앉아 노인의 입술이 열리길 기다렸다. 그 자들은 천씨 부자라 부르는 자들이요. 이 마을을 수십 년간 지배한 두 개의 독사요. 노인의 말은 깊은 한숨처럼 흘러나왔다. 목소리에는 이미 체념이 짙게 배어 있었지만 그 속에 묻어있는 울분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부터 천씨 부자는 돈이면 모든 손에 넣는 자였소. 힘없는 이들은 그의 눈에 거슬리는 순간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길바닥으로 나앉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차라리 뱀의 구렁텅이에 손을 넣을지언정 천씨 노인의 눈길은 마주하지 않으려 했소. 박문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백성의 삶을 속속들이 알아야 하는 관리였다. 하지만 이렇게 무지막지한 폭압이 수십 년간 이어졌다는 사실은 그의 가슴을 도려내듯 아팠다. 노인은 눈을 감은 채 말을 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달라지는 게 없었소. 오히려 더 악랄해졌지. 천씨 노인은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그 아이 또한 어려서부터 포악하게 짝이 없었소. 사람을 괴롭히며 웃는 것을 배웠지. 피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소. 아비의 잘못된 본보기가 아들을 두 번째 독사로 길러낸 것이라오. 그 말에 아들이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한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끝난 몸입니다. 박문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살아남아 억울함을 밝히고 싸워야 할 이들이 이미 마음을 접고 있었다. 그는 단호히 아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끝이라니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소. 귀한 생명을 스스로 저버린다면 천씨 부자의 악행은 영원히 묻혀버릴 것이오.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힘을 쥐어주는 꼴이 되는 셈입니다.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울림은 방 안 가득 울려 퍼졌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며 다시 입을 열었다. 저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소. 우리 가산을 노리고 엉뚱한 죄명을 뒤집어 씌웠지. 세금을 빼돌렸다느니 역적과 내통했다느니 한 번 덮어 씌우면 누가 변명이나 들어주겠소. 결국 우리는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겼소. 하지만 그것으로도 모자랐던 모양이요. 이번에는 아내와 며느리를 탐냈소. 박문수의 손끝이 떨렸다. 분노가 속에서 치밀어 오르며 목이 바짝 타들어갔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다. 관리로서 수많은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왔지만 눈앞에서 직접 목숨을 끊으려는 일을 막선 것은 처음이었다. 이 절망은 글로 기록되는 억울함과는 차원이 달랐다. 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갈라졌다. 천씨 노인은 내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 하였소. 늙은 내가 그의 첩이 되는 꼴이라니. 그리고 그의 아들은 내 아들의 아내를 차지하겠다며 결혼을 강제로 준비했으니 아비와 아들이 함께 우리 집안을 능멸하려 한 것이요. 그 모욕을 견디느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함께 눈을 감고자 했던 것이요.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내와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고 아들은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박문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 순간 그의 가슴에 번쩍이는 결심이 서렸다. 이 일을 결코 외면할 수 없구나. 백성이 절망에 목숨을 끊는 세상이라면 내가 관리인들 어찌 의미가 있겠는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는 무릎을 꿇고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붙잡았다. 노인장, 더 이상 눈물로 세월을 버리지 마시오. 제가 있어. 제 이름이 헛되지 않음을 반드시 증명하겠소.
두 개의 독사라 부르는 천시 부자, 제가 반드시 그 독을 뽑아내리라. 방 안에 있던 이들은 놀란 눈빛으로 박문수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다. 그러나 박문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고 그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꺼져가던 등불이 바람결에 흔들리더니 다시금 빛을 되찾았다. 마치 집안에 들이왔던 암흑 속에 작은 희망이 불씨처럼 깃드는 듯했다. 이튿날 아침, 박문수는 피로가 채 가시지 않은 몸을 일으켰다. 밤새 가족들의 울분을 들으며 그는 단 한순간도 깊은 잠에 빠질 수 없었다. 창밖은 이미 햇살이 비치고 있었으나 그 빛조차 이 마을에는 스며들지 않는 듯 음울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사람들의 걸음은 조심스러웠다. 이 마을이 왜 이렇게 고요한가? 이토록 적막한 마을은 처음 보는구나. 박문수는 집을 나서며 마을을 천천히 걸었다. 집집마다 굳게 닫힌 문, 창문 뒤에서 스치는 그림자. 그러나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건네지 않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마을은 살아있으되 이미 숨을 멈춘 것 같았다. 그는 우연히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한 중년 여인을 마주쳤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겁에 질려 있었다. 박문수가 다가가 말을 건넸다. 혹시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급히 저었다.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물을 기르러 나왔을 뿐이요. 그 말은 타르고 단호했지만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문수는 조심스레 목소리를 낮췄다. 어젯밤 이 마을 사람들의 울분을 직접 보았어. 억울한 일이 있다면 말해도 줬어. 나는 결코 허투루 듣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여인은 물동이를 부랴부랴 들더니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뒤돌아섰다. 발걸음이 어찌나 다급한지 흙먼지가 일었다. 박문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두려움이 이토록 깊구나. 입을 열지 못하는 자들의 공포는 이미 목숨보다 무겁게 보이는구나. 그는 다시 길을 걸으며 이번에는 나무를 다듬던 노인을 찾았다. 노인의 얼굴은 깊게 패인 주름으로 가득했고 손 마디마디는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다. 박문수는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말을 걸었다. 노인장, 실례하여 어제 어떤 댁에서 참으로 억울한 사연을 들었소. 혹시 천씨 부자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어? 노인은 잠시 도끼질을 멈추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도끼를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나으리,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그 이름만 입에 올려도 화를 부르오. 듣는 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법이오. 박문수는 노인의 말에 소름을 느꼈다. 허면 마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침묵해야 한단 말이오. 누군가 목숨을 내던질 지경인데도. 박문수의 물음은 절박했지만 노인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굽은 허리를 더욱 숙인 채 나무만 패기 시작했다. 도끼질 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대답 대신에 침묵이었다. 박문수는 천천히 자리를 떠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이야말로 두 개의 독사가 뿜어낸 도끼다. 사람들의 입을 막고 마음을 얼려버린 것. 억울함을 말하지 못하는 세상.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으랴. 그는 걸음을 옮길수록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억울함을 알고도 침묵해야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고통은 말하는 순간 더 큰 화가 자신과 가족에게 미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공포가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천씨 부자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족쇄였다. 우물가, 장터, 논두렁 어디를 가도 박문수는 같은 대답을 들었다. 아니, 대답조차 들을 수 없었다. 눈빛은 말하고 있었으나 입은 닫혀 있었다. 눈빛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알아주시오 라고 외쳤지만 입술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라며 굳게 닫혀 있었다. 그날 저녁 박문수는 한적한 길목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석양이 산등성이에 걸리며 붉은 빛이 번졌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은
그 어떤 빛도 닿지 못했다. 오직 분노와 무력감만이 번져갔다. 나는 관리다. 하지만 이토록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백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한 사람, 두 사람의 억울함을 넘어 이 마을 전체가 눌려 있구나. 내가 외면한다면 이들의 삶은 언제까지 이 모양이겠는가?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천씨 부자가 가진 것은 돈과 권세일지언정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히 있었다. 바로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드러낼 힘은 자신에게 있었다. 박문수는 주먹을 굳게 움켜쥐었다. 좋다. 그들이 2개의 독사라면 나는 반드시 그 독을 끊어내리라. 그리하여 백성들이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리라.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마을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잠겨 있었으나 그 침묵을 깨트릴 결심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박문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의 침묵 뒤에는 분명 치떨리는 공포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 공포의 뿌리를 뽑으려면 독사의 굴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했다. 그렇게 결심한 그는 이튿날 아침 천씨 부자의 저택으로 향했다. 천씨 집은 마을 어귀에 우뚝 서 있었다. 다른 집들은 모두 낡고 초라했지만 천씨 집만은 기와지붕에 높은 담장이 둘러져 있었다. 문 앞에는 건장한 사내들이 서 있었고 그 눈빛은 지나가는 사람마저 움츠러들게 했다. 박문수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문 앞에 서자 문지기 하나가 불손한 눈빛으로 그를 위아래 훑어보며 물었다. 누구시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오? 박문수는 곧게 선 차세로 대답했다. 나는 박문수라 하오. 천씨 노인과 그 아들을 직접 만나고 싶소. 그 이름에 문지기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박문수의 명성은 이미 멀리까지 알려져 있었다. 그들이 눈짓을 주고받는 사이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누가 우리 집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느냐? 잠시 뒤 두툼한 비단옷을 걸친 천씨 노인이 나타났다. 얼굴은 탐욕스레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다. 그 뒤로는 건장한 청년, 그의 아들이 당당한 걸음으로 따라 나왔다. 눈빛은 매섭고 오만했다. 이게 누구신가? 조정에서 이름이 자자한 박문수 나으리 아니신가? 어쩐 일로 이런 촌구석까지 몸소 오셨소? 천씨 노인의 목소리는 가식적인 공손함을 띄었으나 그 속에 깔린 오만은 감출 수 없었다. 박문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답했다. 그저 우연히 마을에 머무르다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소.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데 소문에 듣자 하니 그 두려움의 근원이 바로 천씨 부자라는 것이요. 말이 끝나자 청년이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문을 고지 곧대로 믿으시다니. 이 마을은 우리 집 덕에 편안히 살아가는 곳이요. 백성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니 그간 존경을 잘못 표현한 것일 뿐이요. 그의 말은 뻔뻔스럽게 짝이 없었다. 그러나 박문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대신 날카롭게 물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어떤 집안은 한밤중에 온 가족이 목숨을 끊으려 했겠어? 가산을 잃은 것도 모자라 아내와 며느리까지 빼앗길 처지라며 울부짖었던 사정을 내가 직접 들었소. 천씨 노인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지만 곧 비웃음으로 가려졌다. 나으리, 세상에는 억울하다 말하는 자가 늘 있는 법이죠. 가진 것을 잃은 자는 모두 억울하다 말하오. 그들의 사정을 고지 곧대로 믿는다면 조정이 한우 더 조용할 날이 있겠소. 청년은 한술 더 떠서 말했다. 그리고 여인네의 미모를 탐냈다는 말은 또 무슨 허튼 소리여? 나으리께서 보셨어? 아니면 직접 들었어? 없는 말을 지어내어 우리 집안을 욕보이는 건 그야말로 관리의 채통을 잃는 짓이요. 박문수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나는 직접 그 집안 사람들의 눈물과 절규를 들었어. 그들의 절망이 거짓이라 생각하는가? 천씨 노인은 한순간 얼굴을 찡그려더니 곧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박문수 나으리,
충고 하나 드리겠소. 이 마을 일은 이 마을의 법으로 다스리는 게 순리요. 굳이 나으리께서 나서실 일이 아니요. 괜한 호의심으로 우리 일을 건드린다면 그건 나으리께서도 감당 못할 일이 될 것이요. 누인의 말은 겉으론 점잖했으나 그 속엔 노골적인 협박이 깃들어 있다. 청년은 옆에서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박문수는 그들의 위압적인 태도 속에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은 더욱 강하게 뛰고 있었다. 역시 그들의 본 모습은 여기 있구나. 권세로 백성을 짓누르고 협박으로 진실을 가리려 하는 것. 이 독을 그대로 두고는 마을도 백성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좋다. 천시부자 2개의 독사가 어떤 힘으로 버티고 있는지 끝까지 밝혀내리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끝을 반드시 보게 하리라. 박문수의 눈빛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천시부자는 그것을 애써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지만 그 웃음 뒤로 잠시 스친 불안의 그림자를 박문수는 놓치지 않았다. 천시부자와의 대면 이후 박문수는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들의 태도는 예상대로 뻔뻔스러웠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간 불안한 기색은 분명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증거였다. 문제는 그것을 드러낼 증언과 증거를 찾아내어야만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침묵했고 혼자만의 의심으로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박문수는 촛불을 켜고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려면 마을 안쪽으로 더 파고들어야 한다. 백성들이 입을 닫았다고 해서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거듭하던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두려움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열게 할 것인가. 단지 관직의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이 맺는 것은 힘이고 그 힘을 거스르면 죽음뿐이니.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것은 우물가에서 떨던 여인의 눈빛이었다. 입술은 닫혀 있었지만 눈동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누군가 자신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길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이튿날 새벽, 박문수는 다시 마을을 걸었다. 일부러 사람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이른 시각을 택했다. 장터로 향하는 길목에서 그는 다시 그 여인을 마주쳤다. 이번에는 물동이가 아니라 장에 내다 팔 작은 채소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박문수는 조용히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보시오. 그대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어. 어제는 두려워 말 못했지만 분명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오. 여인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참 동안 망설이던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으리, 제발 큰 소리로는 말하지 마시오. 벽에도 귀가 있고 귀는 곧 목숨을 노리는 칼이 되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그대의 말이 이 마을의 억울함을 풀 열쇠가 될 수 있어. 내가 묻겠어. 천시 부자에게 어떤 일을 당했어? 여인은 두 손으로 바구니를 꼭 움켜쥐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말했다. 저희 집안만의 일이 아니오. 이 마을 절반 이상이 그들 때문에 가산을 잃었소. 빚을 조금만 져도 집과 땅을 빼앗겼고 딸들은 이유도 없이 불려가 모욕을 당했소. 모두 알고 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하오. 내게도 어린 딸이 있어. 나으리께 전부 말한다면 그 아이 목숨이 먼저 사라질 것이오. 그 순간 박문수의 가슴은 철퇴로 얻어맞은 듯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그동안 관리로서 수많은 억울한 사정을 들었지만 이렇게 온 마을이 하나같이 입을 다물 정도의 공포는 처음이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두려워하는 그 마음 충분히 알겠어. 하지만 두려움이 계속된다면 아이의 삶 또한 그 공포 속에 묶여버릴 것이오.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어. 그대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이 마을을 살릴 것이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주저하다 겨우 짧은 말을 내뱉었다. 천시 부자가 저지른 가장 큰 죄는 그들이 원하면 사람의 목숨조차 값으로 매긴다는 것이요.
그 한마디는 번개처럼 박문수의 가슴을 때렸다. 그는 숨을 고르며 다그치지 않고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그날 저녁 박문수는 마을의 다른 이들과도 은밀히 접촉했다. 노인, 장터 상인, 농모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흘렸다. 천씨 부자는 돈을 빌려준 뒤 갚을 길이 없는 빚을 구실로 집과 땅을 차지했고 말을 거스른 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실은 사라졌다는 말이 곧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라는 것을. 박문수는 분노를 삼키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집안의 억울한 사연이 아니다. 마을 전체가 천시 부자의 놀이개와 밥줄이 된 것이로다. 이들을 그대로 둔다면 백성은 백성이 아니고 종사례보다 더한 살만 남을 것이다. 그는 방 안으로 돌아와 촛불 앞에서 홀로 읊조렸다. 두 개의 독사라 불린 천시 부자, 너희의 독이 이토록 깊이 퍼져 있구나. 하지만 독이 아무리 깊어도 해독은 반드시 있느니라. 내가 그 해독이 되어주겠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박문수의 결의는 더욱 굳어졌다. 이제 그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있는 증언을 들었다. 실체는 드러나고 있었고 남은 것은 그것을 증명할 확실한 계기뿐이었다. 박문수는 더 이상 소문이나 두려움에 묶인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사람들의 입은 진실을 품고 있었지만 그 진실은 칼끝 앞에서 언제든지 꺾일 수 있었다. 천씨 부자를 단죄하려면 반드시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흩어진 이야기 속에서 공통된 단서를 추려내기 시작했다. 모두가 말하길 천씨 집안으로 들어간 빚 문서는 결코 다시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빚을 갚아도 문서는 사라지고 결국 집과 땅은 천씨 부자의 소유가 되었다. 박문수는 직감했다. 그렇다면 그 문서들이 어딘가에 모여 있을 것이다. 그곳이 바로 놈들의 치부이자 증거자. 밤이 깊어가자 그는 홀로 천씨 저택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길, 매서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불안한 기척을 만들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집은 어둠 속에서도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문 앞에는 여전히 장정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이 시간에는 안쪽 경계가 허술할 것이라 그는 판단했다. 그는 일부러 정면을 피하고 뒤편 숲으로 몸을 숨겼다. 한참을 돌아 담장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곳에는 허름한 창고가 있었고 문 앞을 오가는 하인의 모습이 보였다. 하인은 커다란 자루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종이다발 같은 것이 비쳐나왔다. 박문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곳이 바로 문서다. 빼앗은 빈 문서와 계약서들이 분명 저 안에 쌓여 있을 것이다. 그는 숨을 죽이고 하인이 자리를 비우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하인이 멀어지자 빠르게 창고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는 서류 꾸러미가 바닥에 내려앉는 소리, 무언가 정리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잠기고 발자국이 멀어졌다. 박문수는 곧장 문고리를 당겨보았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다. 순간 좌절감이 엄습했으나 곧 마음을 가다듬었다. 조급해하지 마라. 열쇠가 없는 문이라 해도 틈새는 반드시 있는 법이다. 그는 문 아래 좁은 틈으로 손가락을 넣어보았다. 아주 희미하게 남아 종이 특유의 냄새가 풍겨나왔다. 맞았다. 저 안에 모든 증거가 있는 것이었다. 그는 당장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고 대신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새긴 채 발걸음을 돌렸다. 중요한 것은 그 위치를 확인한 것이었다. 언젠가 반드시 들어가 증거를 손에 넣을 것이다. 다음 날 박문수는 은밀히 마을의 노인 한 명을 불러내 물었다. 천씨 부자가 문서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아시오? 노인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눈빛이 순간 흔들리며 답을 대신했다. 그 눈빛은 분명 안다는 것이었다. 노인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지만 박문수는 확신했다. 자신이 본 창고가 맞았다. 며칠 후
기회는 뜻밖에도 찾아왔다. 천시 부자가 인근 고을의 관리와 술자리를 갖기 위해 집을 비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박문수는 곧장 마음을 굳었다. 지금이 바로 때다. 모든 독은 뿌리부터 도려내야 한다. 밤이 깊어가자 그는 다시 저택 뒤편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한 얇은 쇠막대를 꺼내 잠금쇠를 건드렸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긴장감 속에 작은 철컥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의 눈앞에는 수많은 상자가 쌓여 있었다. 상자를 열어본 순간 그는 숨을 삼켰다. 안에는 빈문서와 매매 계약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름은 모두 마을 사람들의 것이었고 금액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덫이었다. 박문수는 손에 떨림을 느끼며 몇 장의 문서를 가만히 펼쳤다. 한 장에는 분명 가품이 있다는 표시가 있음에도 여전히 땅이 천시 부자의 소유로 넘어간 기록이 적혀 있었다. 또 다른 문서에는 여인의 이름과 함께 인도 완료라는 섬뜩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분노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만큼 치밀어 올랐다. 사람의 삶을 장부에 물건처럼 적어놓았다니. 이자들이야말로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 문서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는 몇 장을 품속에 깊이 감추며 다짐했다. 이제 끝이다. 천시부자. 너희가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문서일 터. 이 증거가 백성들의 피눈물을 말해줄 것이다. 촛불도 없는 창고 안에서 박문수의 눈빛은 불길처럼 이글거렸다. 이제 그는 단순히 마을의 나그네가 아니었다.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를 품은 자, 그리고 2개의 독사를 베어낼 칼날이 된 자였다. 박문수는 품속에 감춘 문서의 무게를 밤새도록 느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얇은 종이 몇 장이었지만 그것은 마을을 짓누르던 공포를 뒤엎을 무기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문선을 꺼내든다 한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입을 닫을 것이고 천시부자는 뻔뻔하게 거짓을 늘어놓겠지. 증거는 칼날이지만 그 칼날을 휘두를 힘 또한 필요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소용돌이쳤다. 천시 부자의 세력은 단지 마을에 국한되지 않았다. 인근 관리들과도 결탁해 있었고 술과 돈으로 얽힌 끈끈한 관계망을 갖추고 있었다. 잘못 움직였다가는 자신조차 외지의 나그네로서 덮어 씌워질 위험이 있었다. 박문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관리로서의 책무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분노인가? 하지만 곧 대답은 분명해졌다. 둘 다다. 백성을 위해 분노할 줄 모르는 관리라면 차라리 벼슬을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는 이튿날 마을의 장터를 찾았다. 일부러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평범하게 물건을 사기도 하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다. 그의 행동은 사람들의 경계심을 조금씩 누그러뜨렸다. 잠시 뒤 우물가에서 만난 노파가 조심스레 속삭였다. 나으리, 소문이 돌고 있소. 어젯밤 누군가 천시저택에 숨어들었다는 말이오. 부디 조심하시오. 그들이 사람 하나쯤 없애는 건 손쉽소. 박문수는 놀라지 않고 차분히 답했다. 걱정 마시오. 그들이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진실은 숨길 수 없소. 노파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작은 희망의 불꽃이 번지고 있었다. 밤이 되자 천시부잣집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장정들이 마을 어귀를 샅샅이 뒤지며 수상한 자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박문수는 그들의 칼끝이 곧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불안감이 그의 결심을 더욱 단단히 만들었다. 놈들이 날 찾는다는 건 내가 이미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뜻이다. 이제 불씨는 붙었다.
문제는 어떻게 이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할 것인가? 그는 며칠 동안 치밀하게 움직였다. 문서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은밀히 만났다. 어떤 이는 집을 빼앗긴 농부였고 어떤 이는 딸을 잃은 아버지였다. 모두 눈물을 삼켰지만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박문수는 문서를 직접 보여주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그대들의 삶을 짓누른 증거요. 이제 더는 침묵하지 마시오. 그대들의 말이 있어야 세상은 믿을 것이오. 사람들은 놀란 눈빛으로 문서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무너진 듯 흐느꼈다. 비로소 몇몇은 입을 열었고 작은 증언이 이어졌다. 그것은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위기도 다가왔다. 어느 날 밤 낯선 자객이 그의 숙소를 습격했다. 창문을 넘어든 칼날은 종이장 한 장 차이로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박문수는 간신히 몸을 피하며 맞섰고 자객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방 안에는 흩어진 문서 몇 장만이 남아 있었다. 박문수는 숨을 고르며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주워들었다. 문서 가장자리에 칼끝이 스쳐 지나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은 마치 천시 부자의 분노가 눈앞에서 발톱을 드러낸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를 아물었다. 놈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증거가 힘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뜻이로다. 그렇다면 이 싸움 내가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이 사건 이후 박문수는 전략을 바꾸었다. 더 이상 은밀히 움직이지 않고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문서를 펼치며 천시 부자의 부정에 대해 은근히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직접적인 고발은 아니었지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천시 부자가 마을 절반의 땅을 거짓으로 빼앗았다더라. 문서에 갚았다는 표시가 있는데도 빼앗겼다구나. 수군거림이 불씨가 되어 이제 마을 전체에 서서히 번져나갔다.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바뀌어갔다. 두려움에서 분노로, 그리고 분노에서 연대로. 박문수는 장터를 둘러보며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심판의 불씨는 이미 타오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불길을 막을 수 없는 큰 화염으로 키우는 일이다. 천시 부자의 악행은 마치 오래 쌓여있던 땔감 위로 떨어진 불씨처럼 순식간에 마을 구석구석으로 번져갔다. 그동안 눌려있던 침묵은 더 이상 침묵으로 남지 않았다. 한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흘린 이야기가 다음 날에는 장터 한복판에서 여러 입으로 동시에 흘러나왔다. 우리 집도 문서에 도장이 찍혔는데도 땅을 빼앗겼다네. 내 아들은 분명히 빚을 갚았는데도 결국 천시 집으로 끌려가 노역을 했지. 이제는 아무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눈치를 보며 술렁이던 사람들의 표정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오래 눌린 공포는 더 이상 사람들을 묶어둘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박문수는 이 변화를 날카롭게 느꼈다. 그는 장터에 서서 사람들의 눈빛을 살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시선을 피하던 농부들이 오늘은 모여서서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다. 부녀자들마저 아이를 안고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분노를 토해냈다. 분노가 커지면 힘이 되지만 그 힘이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우리만 상처 입고 끝나기 때문이다. 이 불길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만 다치고 천시부자는 또다시 살아남을 것이다. 며칠 뒤 천시 부자가 다시 술자리를 열었다. 이번에는 관아의 아전 몇을 불러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다. 풍악이 울려 퍼지고 기름진 음식 냄새가 마을까지 흘러왔다. 굶주린 백성들이 굽은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지켜보는데 저택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 광경은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저놈들은 우리의 피와 눈물로 술판을 벌이는구나. 우린 자식 굶길 밥도 없는데 저들은 밤마다 술에 빠져있네. 장터 한켠에서 젊은 농부 김석진이 도련을 쳤다.
언제까지 저들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단 말이오? 내 아버지는 천시부자에게 맞아 죽었소.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이를 갈며 살아왔소. 이대로 참는다면 우린 모두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뿐이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누군가는 두려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누군가는 벌써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박문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마음속이 뜨겁게 일렁였다. 이제 분노는 겉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아직 이 분노를 지탱할 뼈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감정의 폭발로 끝나고 말리라. 그는 앞으로 나서 조용히 말을 이었다. 여러분, 분노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힘이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우리만 상처 입고 끝납니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시부자의 악행을 고스란히 드러낼 문서와 기록을 손에 넣었소. 이것이야말로 저들을 무너뜨릴 칼날이요. 사람들의 얼굴에 놀람이 번졌다. 이윽고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정말 증거가 있단 말이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하지만 그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겁내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세상에 알리십시오. 그래야만 이 싸움은 끝날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이내 김석진이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왔다. 좋소. 나는 증언하겠소. 내가 본 것, 내가 당한 것 모두 말하겠소. 더 이상 숨지 않겠소. 그 말은 마치 신호탄이었다. 곧 이어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도 말하겠네. 내 딸의 억울한 죽음을 더 이상 묻어둘 수 없지. 순식간에 장터는 분노의 물결로 뒤덮였다. 그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결의를 품은 목소리였다. 사람들의 주먹은 높이 치켜 올려졌고 눈빛은 두려움 대신 절연함으로 빛났다. 박문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솟구쳤다. 이제 불길은 피할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타오르고 있다. 나는 그 불길을 이끌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이다. 천시부자는 이 변화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분노가 불길로 번진 순간 그들은 더 큰 칼날을 꺼내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문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장터 한복판에 서서 마지막으로 단호히 외쳤다. 두 개의 독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 이 마을의 심판은 시작되었소.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분노 섞인 함성이 터져나왔다. 천시부자의 저택까지 울려 퍼질 만큼 거대한 함성이었다. 천시 저택은 한밤중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안에서는 술잔이 오가고 있었지만 부자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다. 집안의 하인들이 마을의 변화를 보고했기 때문이다. 장터에서 울려 퍼진 함성이 저택 담장까지 메아리쳤고 사람들의 두려움 대신 분노가 가득하다는 소식은 그들의 귓가에 쏙쏙 들어왔다. 천시 노인은 술잔을 내던지며 씩씩거렸다. 감히 미물 같은 것들이 입을 열아! 누가 그들을 부추겼느냐? 틀림없이 외지인이 끼어든 게야. 천씨 아들은 검을 만지작거리며 거칠게 웃었다. 아버지, 그자를 없애면 됩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끝내면 놈들은 다시 무릎 꿇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다음 날 박문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관아로 향했다. 그가 품에 든 것은 바로 천씨 부자가 수십 년간 저지른 불법과 착취를 기록한 문서였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며 증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관아 앞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박문수는 대청마루에 올라서며 힘주어 말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그리고 관아의 관리들이야. 오늘 우리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억울함의 호소가 아니라 명백한 증거여. 천시 부자, 그들은 백성을 노예로 삼고
땅을 빼앗고 심지어 생명까지 짓밟았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밝히지 않는다면 법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소. 관아의 아전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천시 부자와 오래 결탁해 있던 그들이었지만 눈앞에 모여든 수백 명의 백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사람들의 눈빛은 불길처럼 타올라 있었다. 천시 노인은 허둥지둥 대청마루에 끌려 나왔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며 소리쳤다. 이것은 모함이다. 내가 아니면 이 마을이 어찌 살았겠느냐.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마을을 먹여 살린 사람이다. 그러나 곧 농부 김석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네가 우리를 살렸다고? 내 아버지를 곤장으로 죽인 자가 바로 너다. 내 집 문서에 도장이 있었음에도 땅을 빼앗은 자도 너다. 이제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그 외침에 이어 곳곳에서 울부짖음 같은 증언이 터져나왔다. 내 딸을 빼앗아란 자가 누구냐? 내 형을 억울하게 잡아다 죽인 자가 누구냐?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겹겹이 밀려왔다. 대청마루가 흔들릴 만큼 강한 함성이었다. 천씨 아들은 처음엔 비웃으며 무기를 뽑으려 했으나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손이 떨려 칼을 제대로 뽑지 못했다. 수십 년간 두려움 속에 살아온 백성들이 이제는 한순간의 공포조차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관아의 원님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전시무자, 너희의 죄가 이미 백성의 증언과 문서로 드러났도다. 더는 변명할 수 없도다. 법에 따라 재산은 몰수하고 목숨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리라. 천시 노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이럴 수는 없다. 내가 누구인데 감히. 그러나 이미 포졸들이 달려와 그의 팔을 꺾어내리고 목에 줄을 걸었다. 천시 아들 또한 미친 듯이 저항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돌과 손길이 쏟아지자 끝내 무너져 끌려갔다.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 2개의 목이 높이 내걸렸다. 2개의 독사라고 불리던 천시 부자의 최후였다. 사람들은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눌려있던 분노와 공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땅에 무릎을 꿇었고 어떤 이는 하늘을 우러러 소리쳤다. 박문수는 마을 광장 한가운데 서서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수많은 억울한 죽음을 막지 못한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렸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확신했다. 오늘의 심판은 단순히 2 사람의 죽음이 아니다. 이 마을이 다시 태어나는 시작이다. 노인이 박문수에게 다가와 깊이 절을 올렸다. 나으리,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당신 덕분이요. 우리 일가뿐 아니라 마을 전체가 빚을 졌소. 박문수는 노인을 일으켜 세우며 담담히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작은 불씨를 지핀 것뿐이요. 그 불씨를 큰 불길로 키운 것은 바로 여러분의 용기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다시는 천시 부자와 같은 포악한 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갔고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박문수는 며칠 뒤 마을을 떠나며 언덕 위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햇살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평온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바람을 파고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는 홀로 속삭였다. 2개의 독사는 꺾였다. 그러나 세상에는 또 다른 독사가 숨어 있겠지. 내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그리고 다시 먼 길을 떠났다. 길 위에 그의 걸음은 결연했고 눈빛은 한치의 흔적도 없었다. 뭐 하느냐?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득한 옛날 조선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큰 기와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이대감 집안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하고 번듯했으나 내부에는 알 수 없는 적막과 엄기가 늘 깔려 있었습니다. 이유는 오래전부터 이 집안의 자손이 끊긴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종이 많다 한들 후계가 없다면 대감가의 위세도 헛것이라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이대감의 정실 부인은 아이를 잃고 다시는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고 집안의 불길한 기운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안은 운명을 돌리기 위해 남몰래 씨바지를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바지로 선택된 이는 불과 18살이던 가난한 처녀 난이었습니다. 난이는 본디 한 동네에서도 고운 아이라 불릴 만큼 단아하고 순한 성품을 가진 처녀였습니다. 아비는 일찍 죽고 어머니는 병석에 누운 지 오래라 생계는 매우 빠듯했습니다. 부잣집 심부름을 하며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고 있었고 집안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를 찾은 이대 감집 촌수 먼 계집종이 난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난이야,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니? 너가 조금만 도와주면 평생 먹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정말요? 당연히 해야죠. 난이는 어머니의 약값이라도 마련하고자 그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씨바지라는 이름의 굴레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난이는 이미 산 너머 먼 곳 낯선 기와집에 갇힌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대감집 대문을 들어서던 날 난이는 그저 순한 양처럼 초조한 눈빛으로 마루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대감댁 정실 부인은 차갑게 난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너의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너가 낳을 아이만이 내 운명이다. 난이는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실의 눈빛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난이의 몸은 이 집안의 아이를 잇기 위한 그릇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녀는 반항할 힘도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종들은 모두 물러났으며 기와집의 정각 사이로 바람만이 씩씩 불어갔습니다. 난이는 작은 방 한 구석에서 두 무릎을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어둠이 점점 깊어지니 여종이 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기씨, 목욕을 준비하시지요. 오늘 밤 주인 어른이 오실 겁니다. 난이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머리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되옵니다. 마님의 불호령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종의 소나기는 매정하게 난이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난이는 울음을 터뜨렸으나 그 울음은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대감은 난이가 완전한 준비도 없는 상태로 방에 누인 순간 아무런 말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몸을 뒤로 물려놨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녀의 의사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오늘 밤만 보내면 너의 어머니도 살 수 있고 너의 가난도 이제 끝날 것이다. 대감은 수줍어하는 난이를 안심시키듯 한마디를 하고 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대감이 난이를 끌어안는 순간 난이는 마치 몸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얼얼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난이는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순간을 똑똑히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 후 하룻밤이 지나자 난이는 이미 이 집안의 씨바지가 되었고 난이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도
나니의 방은 어둠이 가시지 않는 듯 무거웠습니다. 종들은 나니를 부르지도 않고 정실 부인의 눈빛은 더욱 서늘하게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나니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아이만 낳으면 된다. 절대 다른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이는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갈 것이다. 항상 몸 조심하고 이 방에서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꼭 명심하거라. 나니는 입술을 깨물며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처지는 누구도 들어줄 수 없는 비밀이었고 이 집의 문은 굳게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루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점점 세상의 빛을 잃어갔습니다. 어머니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은 점점 간절해졌지만 그녀는 이미 쪽문 하나조차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대감집의 종들은 정실 부인의 눈치를 보며 나니를 경계했고 나니는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며 길고 긴 나날을 보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나니는 처마 아래에서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비는 그녀의 목소리를 금세 삼켜버리고 대감집의 돌담만이 굳건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니는 점점 하늘 품는 씨바지로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체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큰 비극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나니를 기다리고 있는 건 단지 고통뿐 아니라 이 집안이 은밀히 감춰온 더 깊은 어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어둠은 나니의 생을 집어삼키고 훗날 원혼이 되어 돌아오게 만드는 끔찍한 운명이었습니다. 나니는 그 운명이 자신의 발치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나니가 이대감 집에 들어온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마당에 떨어진 감이 바람에 굴러가는 것을 보다가 문득 속이 울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긴장과 스트레스로 몸이 상한 것이라 생각했으나 날이 갈수록 울렁임은 심해졌고 구역질도 심해 밥조차 먹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여종이 정실 부인에게 달려가 나니 아기씨 상태를 알렸습니다. 정실 부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가늘게 눈을 뜨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살아났구나, 이 집안의 핏줄이. 그러고는 누구보다 먼저 나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니는 힘겹게 누워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인은 나니의 배를 만지며 눈을 떨구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내 집안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이대감 집안의 명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고는 나니를 향해 낮고 매서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너는 더더욱 몸 조심을 해야 하느니라. 정실 부인은 나니의 임신을 확인하자마자 곧장 규율을 정했습니다. 나니가 쓸 수 있는 방은 바깥 공기가 거의 들지 않는 후원 끝 작은 온돌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종들은 나니에게 말을 걸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나니는 바깥 마당은커녕 부엌 근처에도 얼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니는 말 그대로 이 집안에 갇힌 그림자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점점 자라고 있음을 느꼈고 그 아이만은 진심으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비록 이곳에서 억지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만 아이만큼은 죄가 없었고 아이는 나니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니가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과 달리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묘하게 흘렀습니다.
대감집 곳곳에서는 마치 오래된 장지문 사이로 스며 나오는 듯한 음침한 기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난이가 지내는 후원 쪽은 유난히 음산했습니다. 낮에도 어둡게 곤충 소리만 들리는 그 공간은 처음부터 난이를 감추기 위해 만들어진 듯 했습니다. 난이가 가만히 누워있을 때면 마루 아래에서 누군가 기어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난이는 잠들려고 눈을 감으면 기척이 들릴 때마다 가슴을 끌어안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결에 누군가 방 안을 서성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난이는 놀라 몸을 일으켰지만 방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바람 한 점 들지 않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난이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걱정 말아라. 엄마가 지켜줄 것이다. 이상한 기운은 난이의 몸이 달마다 불러올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정실 부인은 어느 순간부터 아침 저녁으로 난이의 방에 들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난이의 안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난이의 배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난이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도 정실은 오직 아이의 건강만을 물었습니다. 배는 아프지 않느냐? 움직임은 좀 어떠냐? 난이의 상태는 부인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그저 아이를 품는 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난이는 심한 복통으로 몸을 웅크린 채 땀을 쏟고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급히 불려왔고 방 안은 삽시간에 종들과 약방 종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난이보다 집중한 것은 난이의 악이었습니다. 난이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아이만 괜찮게 해주세요. 정실 부인은 그런 난이를 보고도 단 한마디의 위로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통이 조금 가라앉자 손가락으로 난이의 턱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이를 위해 무조건 몸을 지켜야 하느니라. 내 몸이 어떻게 되든 이 아이만 온전히 태어나면 된다. 알겠느냐? 난이는 참았던 눈물을 그제야 흘렸습니다. 그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붙였다가는 그 말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죄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배는 점점 더 불러왔고 난이는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을 벗어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종들은 난이에게 약재와 죽만 가져다 줄 뿐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난이는 어느새 사람의 온기가 모두 사라진 방에서 날이 밝고 저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점점 뚜렷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때마다 난이는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아가야, 염려하지 마라.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너만은 내 곁에 있으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난이는 뜻밖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늦은 밤 잠에서 깨 물을 마시려다 마당 쪽을 바라본 순간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정실 부인이 검은 옷차림으로 누군가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후원 쪽으로 무언가 검은 상자를 옮기고 있었고 정실 부인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만 온전하면 된다 했습니다. 난이 그 계집은 아이만 낳으면 더는 쓸모 없습니다. 난이는 입을 막은 채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난이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고 그녀는 그날 밤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지만 동시에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며칠 뒤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니가 창문 너머로 몸을 돌리던 순간 후원의 오래된 우물에서 무언가 덜컥 소리를 내며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전에 사용을 금지한 우물이었고 종들도 그 부근은 늘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밤마다 물결도 없는 물에 이상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나니는 심장이 멎을 듯한 두려움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우물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어. 나니는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정체를 감지한 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우물에서 들리는 소리에 무서움을 느낀 나니는 이불 속에 숨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니는 요 며칠 밤마다 잠을 깊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후원 끝에 자리한 폐우물에서 올라오는 소리와 정실 부인의 낮고 음울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날 봤던 검은 상자와 아이만 낳으면 더는 쓸모없다던 정실의 목소리는 날이 밝아도 산산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니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가야, 괜찮다. 네 어미가 꼭 너를 지켜줄게. 그러나 그 속삭임은 점점 떨렸고 목 안에서 울컥거리는 슬픔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기이한 조짐은 더 심해졌습니다. 방 안에 놓여있던 청자 물그릇이 이유 없이 떨리는가 하면 서랍 안에서 누군가 천천히 손가락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나니는 겁에 질려 여러 번 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언제나 불빛 하나 없는 달빛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리는 마치 사람처럼 규칙적으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나니는 한참을 숨을 죽이고 있다가 결국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어느 날 저녁 나니는 방 한쪽에 놓여있던 장지문에 손톱 자국처럼 긁힌 흔적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제까진 없던 것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자국의 높이가 나니의 허리쯤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나 짐승이 손톱으로 긁고 지나간 듯 했습니다. 나니는 급히 뒤로 물러났고 온몸에서 닭살이 돋았습니다. 순간 장지문 너머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울음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울음인지 살아있는 짐승의 울음인지 구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니는 두 손으로 배를 꼭 끌어안고 방 한가운데에서 한참을 떨었습니다. 울음은 바람처럼 금세 사라졌지만 나니는 이미 온몸이 굳은 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나니가 낮잠에 잠깐 빠져있던 중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니의 방을 여는 이는 정실 부인뿐이라 나니는 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정실이 아니라 낯선 작은 소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찢어진 소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반쯤 그림자에 가려 표정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니는 당황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움직임 없이 그대로 서 있던 소녀는 마침내 아주 느린 속도로 나니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니는 왠지 모를 거대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으며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니는 기침을 하며 소녀를 보았으나 소녀는 손을 들어 나니의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마치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나니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서늘한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본 나니는 아무리 둘러봐도 소녀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나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미친 것인가?
분명히 아이가 서 있었는데. 이 일은 정실 부인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더 깊은 감시가 시작될 것만 같았습니다. 난이는 이대감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보다 훨씬 더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괴로운 건 자신이 본 것들이 과연 실제인지 아니면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에 자신이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난이는 또 하나의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실 부인은 이대감과 거의 마주치지 않았고 이대감 역시 난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실만이 난이의 배에 집착하며 아이의 태동을 확인하고 매번 음산한 한약을 준비해 먹였습니다. 난이는 그 약을 먹을 때마다 속이 뒤틀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대체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알 수가 없구나. 이 약을 왜 자꾸 먹으라고 하시지? 그날 밤 다시 폐우물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이는 눈을 비비며 문 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엔 마치 무언가가 바닥을 끌며 기어 올라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물이 흔들리고 돌이 움직이고 갑자기 철컥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난이는 더는 견딜 수 없어 천천히 문을 열고 마루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냉기가 발목까지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폐우물의 뚜껑이 아주 조금 들리며 안쪽에서 희미한 솜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 했고 물기가 가득한 살점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난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은 아무 움직임 없이 그대로 있었지만 난이는 그것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그 손은 난이가 임신 사실을 처음 깨달았던 날 느꼈던 그 섬뜩한 기운과 똑같았습니다. 난이가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오려던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이는 너만의 것이 아니다. 그 소리에 난이는 몸을 돌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폐우물만 잔잔한 달빛 아래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난이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근 뒤 한참 동안 문 앞에 주저앉아 떨었습니다. 그 순간 배 속의 아이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 음산한 손과 목소리를 느끼기라도 한 듯 아이는 불안하게 뒤척였습니다. 난이는 그 움직임을 느끼며 두 손으로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아가야, 괜찮다. 놀라지 말아라. 이 엄마가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난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폐우물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가 단순한 환청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손이 이대감 집안이 감춰온 비밀과 자신에게 씌울 운명을 끌어올리고 있음을 말입니다. 난이의 앞날은 이미 그 우물의 어둠과 이어져 있었고, 이제부터는 그 어둠이 더 깊고 더 가까이 난이와 아이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종들이 죽과 탕약을 들고 왔습니다. 난이는 지난밤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닫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종들의 얼굴에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난이를 향한 연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종들은 난이의 방 앞을 스치듯 지나가며 서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젯밤에 후원 쪽에서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나도 들었어. 너무 무서워. 돌쇠 불러서 같이 잤어. 뭐? 너 그럼 돌쇠랑 잠만 잔 거야? 아니지? 아니야, 언니. 손만 잡고 있었어. 두 여종이 지나간 후 난이는 무서움에 더 몸을 떨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 모두 그 우물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고
그곳을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오직 난이만이 그 우물 곁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은 이전보다 더 자주 난이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피곤 속에 스며든 긴장감이 더 섬뜩했습니다. 난이야, 어젯밤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방이 왜 이리 어지럽느냐? 난이는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실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항상 몸 조심해야 한다. 너가 흔들리면 아이에게 해가 되느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방 밖을 나서는 일은 없도록 하여라. 그리고 후원 쪽에 요즘 귀신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종들이 지어낸 이야기이니라. 그러니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귀신 소문이라는 말은 정실의 입에서 쉽게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사대부가의 체면을 중요시했고 비합리적인 말은 절대 꺼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 입에서조차 그런 말이 나온 것은 결국 후원에 무언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난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물 근처에 정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정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난이의 배를 바라보다가 뜻 모를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이 집안에서 오래 기다린 소망이다. 그러니 그 어떤 것에 반응하지 말고 오로지 아이에게만 신경 쓰도록 하여라. 그 말을 하고 난 후 정실은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기 전 짧은 순간 난이는 정실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뒤섞인 처음 보는 감정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도 폐우물은 난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난이는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후원은 달빛에 잠겨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 깊은 어둠 아래 우물 뚜껑은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난이는 숨을 삼키며 다시 창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방 한가운데에서 이상한 기운이 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 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난이는 온몸을 얼어붙게 만든 채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자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소복을 입은 소녀의 모습. 며칠 전 방 안에 들어왔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 소녀는 난이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모습은 흐릿했고 등 뒤에 달빛이 스며드는 창가로 갈수록 그림자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대체 무엇이냐?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는 거니? 소녀는 입술만을 아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난이는 더욱 깊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윽고 소녀는 난이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난이는 몸을 감싸 안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녀는 그제야 소리를 냈습니다. 목이 쉬어 끊어진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이 지키지 못하면 너도. 소녀의 말은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리고 순간 바람이 확 불며 방 안의 등잔이 꺼졌습니다. 난이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녀의 얼굴은 흩어지듯 사라졌습니다. 소녀의 마지막 시선은 난이의 뱃속 아이에게 닿아 있었고 그 시선이 사라진 뒤에도 난이의 심장은 한참 동안 멈춘 듯 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난이는 종이 가져온 죽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배가 불안하게 당겼고 아이는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기운에 반응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잠시 후 정실 부인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난이의 안색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조금 겁을 먹었습니다. 정실은 난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말해보거라. 난이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후원에 소녀가 있습니다. 정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소녀라니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보거라. 소복을 입은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제 방에 나타났습니다. 정실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난이의 심장을 더 강하게 조였습니다. 그리고 정실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난이야, 이 집에는 오래전부터 누구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단다. 난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났다면 이제 너도 알아야 할 것이다. 정실은 방 안을 살피고 문을 닫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그 소녀는 이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아이다. 난이는 몸이 굳었습니다. 정실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시바지로 들인 여식이 아들을 낳기 직전 폐우물 했어. 정실마님은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난이는 숨이 턱 막히며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잠시 후 큰 한숨을 쉬던 정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아이를 꼭 지켜라.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난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실은 난이의 손을 잡지도 않았고 위로를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차갑게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난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씨바지로 들어왔던 여식이 결코 난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폐우물은 그 오래된 저주와 비밀을 모두 삼키고 있었다는 것을. 난이가 지키려 했던 아이는 누군가가 가져가려는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난이는 배 위에 두 손을 올리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가야, 괜찮다. 이 어미가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지켜낼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방 안을 훑고 지나가며 폐우물에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지켜내지 못하면 너도. 난이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림자는 더 가까이, 폐우물의 어둠은 더 짙게, 그리고 아이를 향한 손길은 더 뚜렷하게 난이의 삶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후원 가득 달빛이 내려앉던 그날 밤, 난이는 갑작스레 몸이 굳어지며 깊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배가 아래로 쏠리며 찢어질 듯 당겼고 허리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난이는 본능적으로 출산의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통증은 분명 출산의 전조였지만 어딘가 설명할 수 없이 차갑고 끌어당기는 어둠이 통증과 함께 느껴졌습니다. 마치 뱃속의 아이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난이의 몸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난이는 벽을 짚고 겨우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밖에 누구 없습니까? 여기로 좀 와주십시오. 그러나 후원은 정막뿐이었습니다. 마치 난이의 외침이 담장 안에서조차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난이는 몸을 떨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고
이내 문이 스르륵 열리며 정실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기척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구나. 난이는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마님, 부디 사람을 좀 불러주십시오. 너무너무 아픕니다. 정실은 잠시 난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부를 수는 없다. 너의 출산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난이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원이라도 불러주십시오. 정실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집안의 씨바지들은 모두 홀로 아이를 낳았다. 정실의 말은 마치 오래된 금기를 꺼내놓는 듯 떨렸습니다. 난이는 더욱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몸이 끊임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부디 저를 살려주십시오. 정실은 난이의 떨리는 손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외쳤습니다. 밖에 누구 없느냐? 빨리 가서 유모를 불러오너라. 잠시 후 유모가 허겁지겁 방을 들어섰습니다. 유모의 얼굴에도 두려움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주인마님, 혹시 그때와 같은 일입니까? 정실은 유모의 말을 끊었습니다. 다른 말은 하지 말거라. 이 아이 씨만은 온전히 낳아야 한다. 난이는 그 대화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라는 말, 다른 일이라는 말. 정실 부인의 눈은 난이의 생사가 아니라 오직 아이의 무사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난이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난이 아기씨, 제발 정신을 잡으십시오. 아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힘을 모으십시오. 난이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서도 배를 짚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기운은 분명 이상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등잔불이 흔들리고 장지문 밖에서는 발걸음인지 물방울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기어다녔습니다. 유모도 그 진동을 느꼈는지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부인마님, 폐우물이 또 움직입니다. 정실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두르라! 난이는 비명을 지르며 온몸을 뒤틀었습니다. 정실은 장막을 내리고 난이를 바닥에 눕도록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눈을 뜨면 안 된다. 하지만 난이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끊길 듯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순간 폐우물 쪽에서 또 한 번 울리는 철컥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가까웠습니다. 마치 방 밖에 무엇인가 와 있는 듯 했습니다. 유모는 난이의 다리를 받쳐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아이가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난이는 울부짖으며 힘을 주었습니다. 갑작스레 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고 순간 난이의 시야가 번쩍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작고 떨리고 그러나 분명한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정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들고 확인하더니 이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들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기운이 일순간 바뀌었습니다. 폐우물 방향에서 들리던 기척이 급격히 잦아들었고 마치 물속에서 무엇인가 다시 가라앉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난이는 이미 숨이 가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가, 어미가 해내었다. 난이는 팔을 뻗어 아이를 보려고 했지만 정실 부인은 난이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난이의 손을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나니야, 고생했다. 나니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저에게 아이를 한 번만이라도. 정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이 아기는 너의 아이가 아니다. 이대감 집안의 아이니라. 정신을 굳게 먹도록 하여라. 나니는 절망에 빠진 얼굴로 정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힘이 빠져 눈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부인마님 나니의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나니는 자신의 피가 뜨겁게 흐르고 있는 것을 느꼈지만 손끝조차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장지 문 밖에서 기척이 다시 들렸습니다. 정실도 유모도 동시에 돌아보았습니다. 문 밖에는 흰 소복의 그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달빛 아래 또렷하게 서 있었고 두 눈에는 깊은 슬픔과 원한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정실은 비명을 삼키며 물러났습니다. 너는 이 집에서 태어나지 못한 그때 그 아이가 아니더냐? 소녀는 정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니의 곁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나니는 소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너도 이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였느냐? 소녀는 나니의 배를 가만히 만졌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지만 나니는 소녀의 손길에서 어떤 공감과 연민 그리고 오래 묵은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소녀는 나니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정실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집의 죄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정실은 겁에 질려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사이 나니는 점점 시야가 희미해졌습니다. 아가 어미는 너를 꼭 지킬 것이다. 소녀가 나니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이 나니의 마지막 숨과 함께 방 안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니의 눈이 천천히 감겼고 몸이 가볍게 풀어졌습니다. 소녀는 나니의 곁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의 머리 위로 조용히 손을 올리더니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나니는 그날 밤 폐우물의 저주가 아닌 스스로의 마지막 의지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이는 정실 부인의 방에 옮겨졌습니다. 아이는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고 작은 손에는 나니가 마지막 순간 안고 싶어 했던 의지처럼 부드럽게 진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실은 아이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이대감 집안을 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어떤 그림자도 이 아이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정실이 아무리 다짐해도 아이의 옆에는 나니가 마지막으로 흘리고 간 온기가 남아 있었고 창밖 후원 폐우물에서는 물이 잔잔히 일렁이며 마치 누군가 아이를 지켜보는 듯 아주 낮은 울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대감 집안의 오래된 죄는 나니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 그림자는 다음 세대에게도 남아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훗날 말했습니다. 그 집안의 씨바지 나니는 죽어서도 아이를 지켰습니다. 나니의 원우는 복수의 귀신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집안에 남은 어머니였습니다.